윤재석은 집무실 창가에 기대어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등은 꼿꼿하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강남의 고급 빌라는 그가 평생을 바쳐 일한 대가로 얻은 작은 성과 중 하나였지요. 67살의 아내 한영숙은 부엌에서 손님들을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가족이 모두 모이는 일요일이었거든요. 여보, 태준이네 가족이 오려면 1시간 정도 남았어요. 태호는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네요. 영숙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재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장남 윤태준은 43세로 아버지의 도움으로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요. 서지영과 결혼하여 2아이를 두고 있었고 편의상 빌라의 2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차남 윤태호는 38살로 은행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그의 아내 강민주와 함께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태호가 또 늦는군. 그 애는 항상 바쁘다면서. 재석은 중얼거렸습니다.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지요. 아이가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그래요. 요즘 많이 바쁘대요. 재석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몇 년 전 대기업 부회장 자리에서 은퇴한 후에도 그는 경제 동향을 놓치지 않았어요. 습관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영숙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항상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 했고 재석은 그것을 깊이 감사히 여겼지요.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준의 가족이 도착한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손주들이 문을 열자마자 재석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는 손주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웃었지요. 태준은 피곤해 보였지만 아버지를 향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늘 그렇지. 너는 회사는 어떠냐? 신제품 출시 준비는 잘 되고 있나? 태준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지요. 그의 아내 지연은 부엌으로 향해 시어머니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시부모에게 완벽한 며느리 이미지를 보여주려 노력했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마워하며 미소 지었지요. 괜찮아, 거의 다 됐어. 그냥 접시 좀 가져다 놓아주겠니? 2층에 사는 태준 가족은 매일 시부모를 만나지만 식사 자리에서는 늘 공식적인 분위기를 유지했어요. 그것이 재석이 좋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호와 민주도 도착했지요. 민주는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와인 한 병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태호는 최근 승진 가능성 때문에 약간 긴장한 듯 보였어요. 아버님, 어머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급한 업무가 있어서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재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고 영숙은 더 따뜻하게 반응했어요. 괜찮아. 이제 왔으니 손 씻고 식탁에 앉으렴. 가족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숙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내놓기 시작했지요. 갈비찜, 잡채, 생선구이, 각종 나물과 김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솜씨가 대단하세요. 민주가 칭찬했습니다. 영숙은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들이라.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가족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태준의 회사 이야기, 태호의 은행 생활, 손주들의 학교 이야기.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표면 아래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과 욕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영숙이 갑자기 이마를 찌푸리며
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 즉시 물었습니다. 영숙은 말하려 했지만 단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재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영숙은 말을 마치지 못하고 그대로 식탁 위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태준과 태호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재석은 즉시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태호가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고 지연은 아이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민주는 물을 가져왔지만 영숙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재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영숙은 신속하게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재석은 아내와 함께 구급차에 탔고 태준과 태호는 각자의 차로 병원을 향해 출발했지요. 행복했던 가족 식사는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이 재석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지요. 그는 응급실 입구 앞에 서서 아내가 있는 방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주름진 손은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태준과 태호가 거의 동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상황을 물었지요. 의사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재석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것 말고는 더 아는 것이 없구나. 태준의 아내 지연과 태호의 아내 민주도 곧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아이들을 돌봐줄 이웃에게 부탁하고 온 참이었어요. 모두가 초조하게 의사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 마침내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가족들은 본능적으로 나쁜 소식임을 직감했지요. 윤재석 씨 가족분들이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남편입니다. 제 아내가 어떻습니까? 재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현재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의식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재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어쩌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이 그를 강타했어요. 그는 벽에 기대어 겨우 서 있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나이와 출혈 정도로 볼 때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태준이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강한 분이시잖아요. 태호는 말없이 아버지의 다른 쪽 어깨를 잡았고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가족들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재석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두 아들도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연과 민주는 커피와 간식을 가져오며 조용히 가족을 지원했지요. 마침내 수술이 끝나고 영숙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여전히 의식 회복은 불확실하다고 말했어요. 최소 3일은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석은 중환자실 입구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에 연결된 아내의 모습은 그에게 너무나 낯설었어요. 온갖 튜브와 모니터에 둘러싸인 아내는 마치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좀 쉬셔야 해요. 저희가 교대로 어머니를 지킬게요. 태호가 제안했습니다. 재석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다. 내가 여기 있을게.
너희는 아이들 데리고 집에 가거라. 지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제가 내일 아침까지 있을게요. 아버님은 좀 쉬세요. 민주도 따라 말했습니다. 저도 내일 낮에 와서 있을게요. 교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들의 갑작스러운 적극성에 재석은 고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결국 아이들과 며느리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첫날은 태준이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늦은 밤 병원 복도는 적막에 잠겼어요. 간간히 들리는 발걸음 소리와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태준이 의자에서 잠든 사이 재석은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서 있었어요. 영수가 제발 일어나다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내 없이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하면서 재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대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틀째 되는 날 영숙의 상태는 계속 위중했습니다. 재석은 아내의 손을 잡고 밤새 병실을 지켰어요. 아침이 되자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교체했습니다. 할아버님, 잠시 나가서 쉬다 오세요. 아드님들이 곧 오실 거라고 했어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재석은 피곤한 눈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허리는 뻣뻣했고 다리는 저렸습니다. 밤을 의자에서 보낸 대가였지요. 고맙습니다. 잠시만 다녀올게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의 하얀 벽과 형광등 불빛이 그의 눈을 아프게 했어요.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며 정신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병원 1층 카페에 도착해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그는 커피를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아내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커피잔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는 순간 눈물을 참기 위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고 병원 정원의 단풍나무는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영숙이 유난히 좋아하던 계절인 가을이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재석은 다시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중환자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자녀들과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들은 재석이 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문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재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대화의 내용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들렸어요. 어머니 사망보험금이 얼마지? 내가 그걸로 회사 확장해야 할 상황이야.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재석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사망보험금이라니? 그것도 아직 의식이 없는 아내의 병실 앞에서? 형, 그건 내 몫이어야 해. 형은 어차피 부모님 집 받을 거잖아. 난 아파트 대출 갚아야 해. 태호의 목소리가 따라 나왔습니다. 재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컵 속의 커피가 출렁거렸어요.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꿈이기를, 자신이 잘못 들었기를 바랐지만 대화는 계속되었어요. 내가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모시는데 왜 내가 보험금을 못 가져가?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 자상하던 큰아들의 목소리에서 탐욕과 분노가 느껴졌어요. 재석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찾았고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도련님은 주말에 한번 얼굴 비추는 게 다고? 저희가 시부모님 모시는데 저희가 가져가는 게 맞죠?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재석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평소 그가 느끼지 못했던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이 산다고요? 얹혀 사는 게 아니라요. 시어머니 반찬 한 번이라도 해드린 적 있어요? 이번엔 민주가 반박했습니다. 두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재석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그의 눈앞에서 변해가는 모습이 마치 악몽 같았어요. 그러니까 반찬 몇 개 가져다 주고 보험금 절반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지연이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2층도 원래 우리가 살기로 했던 거잖아요. 형님이 막판에 가로챈 거고. 민주도 질세라 맞받아쳤습니다. 재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그만하고 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시니 얼마 못 사실 텐데 그때도 이럴 거야? 너네가 어느 정도 양보는 해야지. 태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재석은 이제 자신의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믿었던 아들들이 아내 병실에서 그의 죽음까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재석은 떨리는 걸음으로 병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이 구겨지며 뜨거운 커피가 손을 덮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육체적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재석은 화장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노인의 얼굴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깊은 주름 사이로 흐르는 눈물이 인생의 고난을 담은 강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들에게 자신은 단지 재산을 남겨줄 사람에 불과했지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는 세면대를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평생 강인함을 유지해왔던 그가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의 모든 희생, 모든 사랑이 이렇게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씻으며 재석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녹음을 중지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깊은 숨을 내쉬었지요. 눈물을 닦아내고 화장실을 나오는 재석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결심한 듯한 단단한 눈빛이었어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걸음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 재석의 표정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떤 결단을 내린 사람의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재석은 중환자실로 돌아왔지만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마주하지 않았어요. 그는 간호사에게 아내 상태를 물은 후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지요. 큰아들 태준의 가족은 아직 병원에 남아 있었고 집은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열지 않던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이 담긴 방 안으로 들어가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어요. 금고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병원에서의 충격으로 떨렸지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펼쳤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재산의 증거들이었어요. 강남 빌라의 등기부등본, 지방 토지 소유권 증서, 예금 증서와 주식 계좌. 재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자식들을 위해 평생 모은 재산이었지요. 휴대폰을 꺼내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나 재석이야. 내일 시간 좀 내줄 수 있나? 중요한 일이 있어. 다음 날 오전 재석은 강남의 조용한 카페에서 정민호를 만났습니다. 72세의 민호는 여전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대학 시절부터 이어온 재석의 가장 신뢰하는 친구였어요.
오랜만이다, 재석아. 갑자기 왜 그러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민호가 우정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재석은 침착하게 지난 며칠간의 일을 설명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을 친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녹음이 끝나자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자식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재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정말 유감이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너한테 있어. 내 명의로 된 재산이니. 하지만 가족 갈등이 심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해봐. 민호가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재석은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결정했어. 도와줄 수 있겠나? 물론이지. 민호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부동산 중개소와 은행을 돌아다니며 재산 정리의 첫 단계를 밟았어요. 다음 날부터 재석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이들 몰래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매각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게 했지요. 집이 비어 있을 때는 중개업자들을 집으로 불러 빌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병원에서는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늦게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병실에 홀로 남았을 때 그는 아내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지요. 여보, 미안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버렸어. 내가 다 바로 잡을게.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렸어요. 당신이 깨어나면 우리 새로 시작하자. 내가 지방에 작은 집을 알아보고 있어. 당신이 늘 꿈꾸던 텃밭도 있는 집이야. 재석은 지방에 작은 주택을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할 만한 조용한 동네,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어요. 매일 밤 그는 의식 없는 아내에게 새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듣고 있다고 믿으며 설명했지요. 이틀 후 지방 토지 매각이 성사되었습니다. 재석은 민호의 도움으로 매각 대금을 새로 만든 계좌로 입금받았어요. 빌라 매각도 진행 중이었고 적절한 매수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재석은 모든 진행 상황을 의식 없는 아내에게 속삭였지요.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영숙의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재석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빌라와 토지 매각이 모두 성사되었고 예금과 주식까지 정리하니 총 20억 원의 재산이 현금화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이제 차가운 숫자로만 남았지요. 재석은 병원 휴게실에서 민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는 평화로운 오후였지만 그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모든 서류가 완료되어 이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민호가 서류 가방을 건넸습니다. 재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의 손가락은 서류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오늘 아이들에게 말할 생각이야. 친구의 어깨를 토닥이며 민호의 손길이 잠시 멈췄어요. 자네는 좋은 아버지였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게. 좋은 아버지라면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변했나? 병원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재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석은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모두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아이들은 아버지의 진지한 목소리에 의아해하며 집으로 모였습니다.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태준과 지연,
태호와 민주가 소파에 앉았고 재석은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벽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 액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재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셨나요? 태준이 염려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너희 어머니 상태는 변화 없다. 내가 할 이야기는 다른 거다. 재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가 다시 단호하게 자식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내가 집과 토지를 모두 팔았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집도 이미 다른 사람 소유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바람 한 점 통과하지 않는 무거운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충격으로 다시 분노로 변해갔지요. 마치 느린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들의 얼굴에 감정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어디서 살라고요? 태준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감추어 두었던 격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습니다.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태호도 격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둘째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이마의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저희가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도 모르게 파실 수 있어요? 이건 불법 아닌가요? 지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고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처음으로 시아버지에게 직접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지호와 지아는 학교도 다니고 있고 민주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그녀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손을 떨며 그녀는 소파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항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말이 서로 뒤엉켜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의 파도가 되었어요. 거실의 창문이 그 소리에 살짝 떨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재석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폭풍우를 견뎌낸 바위처럼 그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어요. 왜 그렇게 놀라니? 집이 팔리면 나가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재석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들의 항의를 잠재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담긴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가족끼리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갑자기 재산을 저희 몰래 처분하신 건데요? 태호가 항변했습니다. 이유? 그래, 알고 싶어? 그럼 알려주지.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준비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얼마 전 너희가 병원에서 나눈 대화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방 안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그들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어요. 어머니, 사망보험금이 얼마지? 내가 그걸로 회사 확장해야.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그의 눈은 공포로 커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형, 그건 내 몫이어야 해. 형은 어차피 부모님 집 받을 거잖아. 난 아파트 대출 갚아야 해. 이번엔 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태호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어요. 그의 눈에서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번갈아 비쳤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이렇게 다시 들리니 그 의미가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지 그제야 깨달았지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납으로 된 담요가 그들을 덮치는 듯 했어요. 녹음했던 대화가 끝나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마치 죄인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발끝만 바라보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지요. 그건 그저 순간적인 말 실수였어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지금까지의 삶에서 이렇게 치욕스러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말실수? 그게 말실수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인가? 재석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지만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따뜻해서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난 40년 넘게 이 나라의 기업인으로 일했다. 너희들 학비, 결혼 비용, 집 장만할 때 보태준 돈. 모두 내가 정직하게 번 돈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재석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강인함을 유지해왔던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본 아들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벌어온 돈은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마련한 거였다. 너희가 싸우라고 벌어온 돈도 아니고 너희가 병으로 누워있는 엄마 옆에서 돈 얘기하라고 벌어온 돈도 아니다. 너무 실망스럽구나. 재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평생 감추어왔던 감정이 이제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서 감정을 추스린 다음 말을 이어갔어요. 새 집주인이 2달 후에 입주한다. 그때까지만 머물 수 있다. 나는 이제 병원에서 너희 어머니만 돌볼 것이다. 아버지,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그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태호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책을 읽던 기억이 떠올랐지요. 그때의 따뜻함이 이제는 차가운 배신으로 돌아왔다는 깨달음에 그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난 가봐야겠다. 병원에서 너희 어머니가 기다리실 거다. 그는 천천히 걸어서 문을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아들들의 사과와 간청이 이어졌지만 재석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등은 평소보다 더 구부정해 보였고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평생의 무게를 한꺼번에 짊어진 것처럼 말이지요. 태준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발. 정말 잘못했어요. 재석은 천천히 아들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한한 사랑과 실망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사랑한다. 태준아, 태호야.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가족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거실에 남겨진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통된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다음 날부터 재석은 병원과 집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이들 몰래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매각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게 했지요. 집이 비어 있을 때는 중개업자들을 집으로 불러 빌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병원에서는
여전히 의식 없이 누워있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늦게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병실에 홀로 남았을 때 그는 아내에게 마음을 털어놓았지요. 여보, 미안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변해버렸어. 내가 다 바로 잡을게.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침묵을 깨뜨렸어요. 당신이 깨어나면 우리 새로 시작하자. 내가 지방에 작은 집을 알아보고 있어. 당신이 늘 꿈꾸던 텃밭도 있는 집이야. 재석은 지방에 작은 주택을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할 만한 조용한 동네, 텃밭을 가꿀 수 있는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어요. 매일 밤 그는 의식 없는 아내에게 새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듣고 있다고 믿으며 설명했지요. 이틀 후 지방 토지 매각이 성사되었습니다. 재석은 민호의 도움으로 매각 대금을 새로 만든 계좌로 입금받았어요. 빌라 매각도 진행 중이었고 적절한 매수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재석은 모든 진행 상황을 의식 없는 아내에게 속삭였지요.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영숙의 상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재석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빌라와 토지 매각이 모두 성사되었고 예금과 주식까지 정리하니 총 20억 원의 재산이 현금화되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이제 차가운 숫자로만 남았지요. 재석은 병원 휴게실에서 민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는 평화로운 오후였지만 그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모든 서류가 완료되어 이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민호가 서류 가방을 건넸습니다. 재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의 손가락은 서류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오늘 아이들에게 말할 생각이야. 친구의 어깨를 토닥이며 민호의 손길이 잠시 멈췄어요. 자네는 좋은 아버지였으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게. 좋은 아버지라면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변했나? 병원 창문 너머로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재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석은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모두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아이들은 아버지의 진지한 목소리에 의아해하며 집으로 모였습니다.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태준과 지연, 태호와 민주가 소파에 앉았고 재석은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벽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이 액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다. 재석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지셨나요? 태준이 염려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너희 어머니 상태는 변화 없다. 내가 할 이야기는 다른 거다. 재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가 다시 단호하게 자식들을 마주 보았습니다. 내가 집과 토지를 모두 팔았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집도 이미 다른 사람 소유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바람 한 점 통과하지 않는 무거운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충격으로 다시 분노로 변해갔지요. 마치 느린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들의 얼굴에 감정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어디서 살라고요? 태준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감추어 두었던 격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습니다.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태호도 격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둘째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고 이마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저희가 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희도 모르게 파실 수 있어요? 이건 불법 아닌가요? 지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고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처음으로 시아버지에게 직접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지호와 지아는 학교도 다니고 있고 민주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그녀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손을 떨며 그녀는 소파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항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말이 서로 뒤엉켜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의 파도가 되었어요. 거실의 창문이 그 소리에 살짝 떨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재석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폭풍우를 견뎌낸 바위처럼 그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어요. 왜 그렇게 놀라나? 집이 팔리면 나가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재석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들의 항의를 잠재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담긴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가족끼리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갑자기 재산을 저희 몰래 처분하신 건데요? 태호가 항변했습니다. 이유? 그래, 알고 싶어? 그럼 알려주지.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준비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얼마 전 너희가 병원에서 나눈 대화다. 그가 버튼을 누르자 방 안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그들의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어요. 어머니, 사망보험금이 얼마지? 내가 그걸로 회사 확장해야.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그의 눈은 공포로 커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형, 그건 내 몫이어야 해. 형은 어차피 부모님 집 받을 거잖아. 난 아파트 대출 갚아야 해. 이번엔 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태호는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어요. 그의 눈에서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번갈아 비쳤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이렇게 다시 들리니 그 의미가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지 그제야 깨달았지요. 녹음은 계속 이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납으로 된 담요가 그들을 덮치는 듯 했어요. 녹음했던 대화가 끝나자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마치 죄인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발끝만 바라보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지요. 그건 그저 순간적인 말 실수였어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지금까지의 삶에서 이렇게 치욕스러운 순간은 없었습니다. 말실수? 그게 말실수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인가? 재석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지만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따뜻해서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어요. 난 40년 넘게 이 나라의 기업인으로 일했다. 너희들 학비, 결혼 비용, 집 장만할 때 보태준 돈. 모두 내가 정직하게 번 돈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재석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강인함을 유지해왔던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본 아들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벌어온 돈은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마련한 거였다. 너희가 싸우라고 벌어온 돈도 아니고 너희가 병으로 누워있는 엄마 옆에서 돈 얘기하라고 벌어온 돈도 아니다. 너무 실망스럽구나. 재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평생 감추어왔던 감정이 이제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서 감정을 추스린 다음 말을 이어갔어요. 새 집주인이 2달 후에 입주한다. 그때까지만 머물 수 있다. 나는 이제 병원에서 너희 어머니만 돌볼 것이다. 아버지,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그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태호도 그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말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책을 읽던 기억이 떠올랐지요. 그때의 따뜻함이 이제는 차가운 배신으로 돌아왔다는 깨달음에 그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난 가봐야겠다. 병원에서 너희 어머니가 기다리실 거다. 그는 천천히 걸어서 문을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아들들의 사과와 간청이 이어졌지만 재석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등은 평소보다 더 구부정해 보였고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평생의 무게를 한꺼번에 짊어진 것처럼 말이지요. 태준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제발. 정말 잘못했어요. 재석은 천천히 아들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한한 사랑과 실망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사랑한다. 태준아, 태호야.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가족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거실에 남겨진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통된 질문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재석은 그날부터 병원에서 아내를 간병하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침대를 들여놓고 그곳에서 잠을 청했지요. 간호사들은 그런 노인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계속 병원에 계시면 건강이 안 좋아지실 거예요. 가끔은 집에 가서 쉬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석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내 집은 여기예요. 아내 곁이 내 집이니까. 밤이 깊어졌습니다. 병실의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심전도 모니터의 일정한 신호음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재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그는 의식 없는 아내에게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어요. 그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아내의 뺨을 적셨습니다. 사랑해. 꼭 일어나줘. 보고 싶어. 그렇게 재석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그는 때때로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자식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었지요. 아무리 깊은 배신을 당했다 해도 부모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11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재석은 이제 병원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중환자실 옆 작은 대기실에 간이 침대를 놓고 지내며 아내를 돌보았지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내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재석은 매일 아침 아내에게 말을 걸었어요. 의사가 의식이 없는 환자들도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영수가, 오늘은 날씨가 맑아. 창밖을 봐. 하늘이 참 맑다. 재석은 중환자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당신 좋아하는 시골집 계약금 다 냈어. 사진도 있는데 다음에 보여줄게. 텃밭도 있고 뒤로는 작은 산이 있어. 당신이 늘 꿈꾸던 그런 집이야.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영숙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과 맥박을 체크하던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윤 선생님, 부인의 뇌파 활동이 전과 다릅니다. 의사 선생님을 불러올게요. 재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 의사가 들어와 영숙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폈어요. 상태의 호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뇌 활동이 많이 증가했어요. 이건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의사의 말에 재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무심코 아내의 손을 꽉 쥐었고 바로 그때였어요. 그의 손 안에 있던 영숙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여보, 재석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의사도 그 모습을 보고 재빨리 다가왔어요. 부인분, 제 말이 들리시면 손가락을 다시 한번 움직여 보세요. 잠시 후 영숙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더 확실한 움직임이었어요. 의사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날부터 영숙의 상태는 기적처럼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움직임에서 시작해 이틀 후에는 눈을 깜빡이기 시작했고 일주일 후에는 간단한 눈 맞춤이 가능해졌어요.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고령의 환자분이 이 정도로 회복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원한 지 한 달 보름 만인 어느 아침, 영숙이 드디어 눈을 뜨고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재석이 아침 인사를 하기 위해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이미 깨어나 있었어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영숙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 그는 아내에게 달려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영수가 정말 깨어났구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재석은 아내의 손을 얼굴에 가져다 대며 흐느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반려자를 다시 찾은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와 영숙의 상태를 확인했고 놀라운 회복세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회복 중인 영숙은 아직 말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녀의 첫마디는 자식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그 질문에 재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직 자신이 한 일들, 자식들과의 갈등에 대해 아내에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얼버무렸습니다. 아, 오늘 너무 바쁘다고. 다들 요즘 일이 힘든가 봐. 영숙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는 영숙의 상태를 확인한 후 재석을 복도로 불러냈어요. 정말 기적적인 회복입니다. 하지만 아직 재활 치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언어와 운동 기능 회복에 시간이 걸릴 거예요. 조용하고 스트레스 없는 환경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요양병원이나 조용한 곳에서의 치료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지방에 마련해둔 작은 집, 그곳에서 아내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려면
최소 3개월 정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재석은 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아내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그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3주간의 집중 재활 치료 후 영숙은 휠체어를 타고 짧은 거리를 스스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기도 점점 나아졌지만 여전히 발음이 부정확했고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퇴원 날이 다가오자 그녀는 다시 자식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리 태준이 태호는 왜 병원에 안 와요? 이번에는 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재석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깨어났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했어. 그런데 둘이 지금 회사 일에 문제가 생겼나 봐. 그래서 내가 당신 잘 돌보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일 잘 마무리하고 오라고 했어. 걱정하지 마. 그 후 재석은 곧바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했던 시골에 작은 집을 마련했어. 일단 나랑 같이 시골에서 행복하게 살자. 영숙은 눈에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재석은 자신있게 말을 이었습니다. 애들도 다 동의한 거야. 당분간은 자식들한테 연락하지 마. 다들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봐. 영숙은 믿기 어렵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이상하게 굴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약했고 남편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재석은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곧 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당신 건강이 최우선이야. 나를 믿어줘. 재석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아내와 함께 시골로 떠났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그는 간간히 미러로 아내의 표정을 살폈고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내를 안전하고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차는 서울을 멀리 떠나 남쪽의 작은 시골 마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높은 빌딩들이 점점 사라지고 대신 푸른 산과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시골 생활 한 달이 지나자 영숙의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재활치료사가 일주일에 2번씩 방문했고 그녀는 점차 지팡이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밝은 겨울 햇살이 비치는 어느 날 영숙은 텃밭에 나가 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봄에는 상추랑 고추 심을 자리를 정했어요. 여기는 토마토를 심으면 좋을 것 같아.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흙을 만지며 계획을 세우는 모습은 마치 예전의 그녀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그녀는 항상 침울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없는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은 집안 대청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느꼈고 봄을 맞이하기 전에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재석이 마을 노인회관에 나간 사이 그녀는 평소 들어가지 않던 남편의 서재까지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재는 작은 방이었지만 재석의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장에는 평생 모은 책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와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으며 남편의 물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책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을 때 그녀는 낯선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주택 매각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그들이 살던 집,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그 집의 매각 서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신도 모르게 집을 판 것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서류를 더 뒤적이던 중 그녀는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재석이 법적 근거를 위해 그날 자신이 녹음했던 것을 옮겨놓은 녹음기였습니다. 호기심과 불안한 예감이 뒤섞인 채 영숙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들린 자식들의 목소리, 보험금과 집에 대해 다투는 소리, 심지어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는 듯한 말들이 그녀의 귀를 때렸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영숙은 녹음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채워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자식들이 그녀가 의식 없이 누워있는 동안 이런 말들을 했다니. 그리고 남편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녀에게 숨겨왔다니. 영숙은 놀라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재석이 돌아왔을 때 영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 있던 눈동자가 마치 유리구슬처럼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재석은 아내의 달라진 기색을 느꼈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마쳤고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재석은 아내의 괴로운 신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영숙은 이마에 식은 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가팠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재석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마음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계속해서 말을 걸었지만 영숙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그녀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호흡은 더욱 불규칙해졌습니다. 서재에 들어갔어요. 모든 걸 알았어요. 재석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당신.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다 당신을 위해서. 영숙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입가는 아픔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 바지 주머니에 편지가 있어요. 제가 혹시 잘못되면 아이들한테 이 편지 꼭 전해주세요. 그녀의 말에 재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그런 위험한 생각하지 마. 애들한테는 내가 지금 당장 연락할게. 구급차가 도착했고 영숙은 근처 지역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병원에서는 대응이 어렵다며 더 큰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습니다. 재석은 즉시 동의했고 그들은 밤중에 도시의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들은 영숙을 집중 치료실로 옮겼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위중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위중합니다. 재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서 나와 복도 구석에 서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먼저 큰아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작은 아들 태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석은 아내가 준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흰 봉투 겉면에는 우리 아들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 바깥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 로비는 이른 아침의 차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겨울 햇살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재석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아내가 건넨 편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태준과 태호가 긴장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발견하자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몇 달 만의 재회였습니다. 태주는 한층 수척해진 모습이었어요. 깔끔했던 외모는 사라지고 면도하지 않은 얼굴과 어두운 눈 밑 그림자가 임시 거처에서의 힘든 생활을 말해주었습니다. 작은 아들 태호는 형보다는 나아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어요. 아버지.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조용하고 공손했지요. 간단한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침묵이 세 사람 사이를 감쌌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기 어려운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의사 말로는 입원이 고비라고 한다. 재석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그는 아들들의 얼굴을 차례로 살폈어요. 그들의 눈에서 진정한 걱정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들어갈 수 있나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에 의사가 곧 나올 거다. 재석은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영숙이 그에게 건넨 편지였어요. 그는 잠시 봉투를 바라본 후 천천히 두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쓰러지면서 한 말이 뭔지 아니? 너희들 보고 싶다는 거였다. 재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를 부른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난 아직 너희를 보고 싶지 않았다. 그의 말에 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그들의 표정에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건 너희 어머니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쓴 글이다. 재석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태준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어머니의 정갈한 글씨체로 우리 아들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형제는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태준이 종이를 펼치자 영숙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태준, 태호에게 엄마가 병실에서의 너희들의 대화 그리고 아버지가 재산을 정리한 일 모두 알게 되었구나. 처음엔 너무 서운했다. 엄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너희들 대학 학비 모으려고 끼니 거르며 살 때, 우리는 단 한 번도 이 돈을 어떻게 나눌까 생각하지 않았단다. 오직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 태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정성껏 키운 내 아들들이 내가 의식 없이 누워있는 병실 앞에서 재산 걱정을 하는 걸 듣고 엄마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단다. 두 아들의 손은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고 편지는 이제 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두 사람의 눈물로 젖어버렸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건 재산이 아니라 너희들과의 추억이었는데 그게 너희에겐 그저 나눠 가질 돈에 불과했구나. 엄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지만 그래도 괜찮단다. 엄마는 너희를 아직도 사랑해. 다만 내가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너희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하는 거. 그거 하나다.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만큼 너희도 우리 가족을 돈이 아닌 사랑으로 봐줬으면 좋겠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들에게 엄마가. 편지를 읽은 두 아들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무거운 죄책감으로 푹 꺾여 있었어요. 잠시 후 병원 복도의 정적 속에서 그들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석은 그런 아들들을 바라보며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슬픔이 가득했지만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랜 침묵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준비가 됐으면 들어가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처음으로 아들들을 향한 분노가 완화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세 사람은 천천히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투명한 문을 통해 그들은 병상에 누워있는 영숙을 볼 수 있었어요.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각종 의료 장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고 창백한 얼굴은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어요. 의사의 허락을 받고 두 아들이 먼저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병상 양쪽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의식이 없는 영숙의 모습은 더욱 아들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태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그의 눈물이 어머니의 손 위로 떨어졌어요. 그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들썩였고 손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태호도 다른 쪽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그도 형과 마찬가지로 흐느꼈습니다. 그의 눈물은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후회와 사랑을 담고 있었지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의 창문으로 겨울의 끝자락과 봄의 시작을 알리는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가락 끝에 미세한 움직임이었고 다음으로는 눈꺼풀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했어요. 두 번의 심각한 뇌 손상 후에 이런 회복을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부인의 뇌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의식 회복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담당 의사는 재석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재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항상 믿고 있었어요. 아내가 다시 깨어날 것이라고. 병원 복도에는 매일 발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두 아들 태준과 태호의 발걸음이었어요.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매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태준은 회사 일보다 어머니 병간호를 우선시했어요. 그는 사업 파트너들과의 중요한 미팅도 미루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작은 아들 태호는 주말마다 아버지 대신 시골집에 내려가 텃밭을 가꾸고 집을 수리했어요. 그는 어머니가 깨어났을 때 돌아갈 집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평일에는 병원에 들러 형과 교대로 어머니를 간호했고 주말이면 시골로 향했지요. 재석은 그들의 진심 어린 후회와 노력을 보며 그동안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번 2주째 되는 날 영숙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잠깐이었고 초점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의식의 회복이었어요. 병실에 있던 태준이 즉시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빠르게 병실로 들어와 영숙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기본적인 신경학적 검사 후 의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 영숙의 상태는 날로 호전되었어요. 눈을 뜨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고 시선도 점차 또렷해졌습니다. 손가락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며칠 후에는 고개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두 아들은 거의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대로 어머니 곁을 지키며 물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직접 숟가락으로 떠먹여 드리고
목욕을 도와드렸어요. 회복은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영숙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고 단어도 몇 개밖에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들들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태준, 태호, 영숙이 처음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불렀을 때 두 아들은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랑, 안다. 영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사랑의 눈물이었어요. 3주 후 영숙의 상태는 충분히 안정되어 퇴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권장했어요. 아들들은 즉시 시골집으로 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퇴원 날 두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태주는 편안한 휠체어를 구입했고 태호는 차 안을 포근하게 꾸몄어요. 그들은 어머니가 불편 없이 시골집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태준과 태호가 함께 어머니의 양쪽을 부축하여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영숙은 아직 말을 많이 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재석은 조용히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지요. 병원을 나와 차에 오르기 전 영숙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봄 하늘에 흰 구름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절실히 느꼈지요. 태호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웠습니다. 태주는 어머니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주었고 재석은 조수석에 탑승했어요. 그렇게 가족은 함께 시골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영숙은 아들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들의 변화에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호가 가꾼 텃밭은 이미 초록색 새싹들로 가득했고 집 주변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원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봄꽃들이 화분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워요. 영숙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제가 매주 와서 조금씩 꾸몄어요. 마음에 드세요? 영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석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제는 분노보다 희망이 더 컸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지요. 어머니를 돌보는 과정에서 두 형제는 다시 가까워졌고 서로를 향한 미움과 경쟁심은 사라졌어요. 그들은 앞으로의 삶에서 정말로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아들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족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재석은 여전히 말이 적었지만 아들들을 대하는 태도는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영숙은 아들들이 준비한 죽을 조금씩 먹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과 재석이 침실에 누웠을 때 그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요. 재석은 눈을 맞추며 답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창밖으로 봄밤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어요. 퇴원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숙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지팡이 없이도 마당을 거닐 수 있었고 텃밭을 혼자서 가꿀 수 있었어요. 말소리도 또렷해졌고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두 아들과 가족들이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태준의 아이들 지호와 지아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어요. 태호의 아들 현우는 텃밭을 돕고 싶어 했고, 할머니는 그런 손주의 모습을 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마당에 큰 테이블을 펴고 텃밭에서 방금 딴 채소로 신선한 음식을 만들었어요. 손주들은 할머니의 요리하는 법을 배우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어둠이 내리고 아이들이 모두 잠든 시간, 재석과 영숙은 마당의 작은 정자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어요. 봄밤의 미세한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영숙이 남편에게 살짝 속삭였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재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아이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요.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이 결국은 더 강한 가족이 되게 해준 것 같아요. 재산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찾았어요. 재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점차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건 어떤 재산보다 값진 거야. 그들은 말없이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용서가 만들어낸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재산이나 성공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련이 가장 아름다운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마당에 둘러앉은 이 가족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보다 화려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진실한 부유함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는 오직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